자,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뭐냐면 매입과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매입하고 매출이라는 표현은, 자,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으면 매출했다라고 하면 어색함이 없죠. 근데 저희 학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팔아서 돈 받으면서 매출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거예요.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우리가 뭘 팔기 위해서 했다면 팔려고 사온 걸 팔았을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상품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완제품을 사오는 걸 상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학원에서 지금 컴퓨터를 쓰려고 사온 거는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회사가 우리 학원에 컴퓨터를 팔려고 그 회사가 컴퓨터를 사오는 건 팔려고 사온 거죠. 그걸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물건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나겠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도소매업은 상품을 산 걸 매입이라고 할 거고, 이 사온 물건에 이익을 붙여서 우리가 매출 수익으로 가는 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도소매업에서는 다른 계정 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고,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을 사고 상품에 이익을 붙여서 매출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제조업에서는,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오는 것들을 원료와 재료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재료를 쓸 거예요. 계정 과목을. 그럼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제품에 우리 회사의 이익을 붙여서 팔면 그걸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는 우리가 시험 볼 회사는 제조업을 할 거고, 어쩌다 한번 제조 및 도소매업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익을 붙여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 외 나머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사는 거나 그 계정 과목인 걸 팔아서 지우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only 이 계정 과목만. 그럼 자, 우리가 이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매번 돈 받으면 좋지만 그날 바로바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매일 물건을 자주 사가는 사람한테 그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서로 불편할 거예요.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받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넘겼는데 그날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게 되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걸 채권이라고 할 거예요. 채권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근데 이 채권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이라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로 인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그걸 매출 채권이라고 할 거고,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을 팔고 우리가 오늘 돈을 못 받으면 그건 기타 채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구분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이용자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냐 아니면 딴짓거래에서 받는 채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높아요. 우리 회사가 올해 1억을 팔았어요. 근데 그 외상이면 제품이 1억씩 판 거면 매출 채권이 1억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건물 10억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오늘 아직 돈 못 받았어요. 기말까지. 그러면 기타 채권으로 10억이라 써야 되는 거지 같이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고 그냥 외상을 해주면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상으로 매출한 돈. 우리 재무상태표 전에 컴퓨터 쓰면서 이 글자 본 적이 있죠? 이건 우리 매출 채권으로서 우리가 외상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있죠?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오늘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인 거예요. 카드로 결제 받았던, 그냥 뭐 월말에 주기로 했던, 어떻든 간에 오늘 물건 넘겼는데 오늘 당장 돈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외상 거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면 외상 매출금이라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어요. 이걸 카드로 결제 받거나 아니면 이번 주말에 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돈 못 받았죠? 그럼 이때는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럼 기타 채권이 되어서 이때는 외상이면 못 받은 돈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받아야 되는 돈이면 미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매출로 인해 발생한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라 쓰고 그 외 나머지 기타 채권들은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는다면 그때는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받을 어음. 그런데 비품이나 자동차나 우리가 쓰던 자동차나 그런 걸 팔고 오늘 돈을 다 못 받으면, 혹은 할부를 해줘도 전부 다 못 받는 거죠. 그럼 오늘 못 받은 부분은 우리는 미수금이라는데, 만약에 어음을 받게 된다면 그때도 얘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외상 매출금이다,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나눌 거고, 이 두 계정 과목만이 매출 채권의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당좌이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를 하든 매입 매출 전표를 하든 오늘 돈 안 받을 거예요. 할부도 하고 카드도 하고 다음 달 주기로 하고 오늘 돈 안 주고 받는 거래가 무진장 많이 나올 건데,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꼭 판단해야 될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때만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어음이면 받을 어음.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말고 미수금이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반대되는 계정도 볼게요. 우리 회사도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그리고 외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갚아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해요. 채무. 그럼 이 채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산 걸로 해서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면 매입 채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요소로 인해서 상품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쓰거나 우리 회식하고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오늘 돈 안 나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타 채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그냥 외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사무실에 쓸 컴퓨터를 사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사거나 에어컨을 사고 우리가 오늘 돈을 안 주고 외상을 하면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지급금. 또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면서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 외 나머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우리 본사 물건 필요해 가지고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때는 그냥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걸 쓰는데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정 과목에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매출 채권이다, 매입 채무다라는 이 분류는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도 나중에 구분 통합 원칙에서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현금성 자산처럼 얘도 매출 채권으로 합칠 거예요. 외부 이용자는 매출 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이거에 관심이 있지 어음이다 아니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음 만기도 관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금 관리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챕터는 자금 관리가 아니고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외부 이용자는 어음이다 그냥 외상이다 관심 없어요. 오늘 돈 못 받았네 그러면 채권이다. 이게 매출로 인해 발생한 거니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해 발생한 거니 이 두 개의 구분이 중요하니까 나중에는 계정 과목이 이제 제출용에서는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냐 미수금이냐 이렇게 둘로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무조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채권 채무에 어디에 돈을 받아야 된다, 어디에 갚아야 된다 이걸 꼭 써줘야 컴퓨터가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뒤에 또 일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여러분들 사장님이 어디 거래처에 외상 대금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장부에 쓰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인을 보내줘야 컴퓨터가 알 거잖아요. 컴퓨터가 AI로 그냥 물건 나갔는데 어디 거다라는 건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이 채권 채무가 그냥 외상만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채예요. 채무예요. 결국은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결국은 내 돈이라고 제가 말한 건 내가 돌려받을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 걸어둔 거 나갈 때나 아니면 계약 해지될 때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그 넓은 의미에서 그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그럼 우리 거래처는 제가 거래처 써야 된다고 말 안 하는 곳에도 써도 문제는 없어요. 정확하게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엉뚱한 거래처를 쓰면 그거 부수로 만드는 거예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것만 제가 표시를 해줄 건데 그럼 계정 과목 밑에 꼭 써야 되는 거면 제가 이렇게 A다 혹은 B다 뭐 이렇게 C다 라고 해서 아래쪽에다 제가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500번 800번 이런 것도 쓸 거라 그랬죠. 그거는 번호 구분을 잘못하면 틀리게 되는 계정 과목에만 쓸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뭐 A, B, C 뭐 거래처 이름 하면 거래처 이름 2자 정도 쓸 거예요. 그럼 그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때에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는 통째로 3점이 아웃이에요. 분기자라도. 그래서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분기나 뭐 이런 거 이제 기록을 할 때에 꼭 거래처 써야 된다는 표시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절대 안 놓치도록 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 내가 가채점 했던 거랑 결과가 점수 발표 날 때하고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시는 분의 99%는 거래처 안 쓴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어. 저한테 막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가채점 했을 때하고 10점 정도 차이가 난대. 그러면서 이론 시험이 A형, B형 틀리게 썼나 봐요 하면서 저한테 막 흥분을 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기 뱅뱅 사거리 뒤에 세무사회가 있어요. 그 연락하면 자기 시험 봤던 거를 20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그거 열람하러 가기 전에는 전화가 그렇게 오시다가 거기 가고 나면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보면 멋쩍게 하는 말이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쓴 줄 몰랐어요. 많이 안 써봐야 3개, 4개인데 9점, 12점이에요. 그러면 합격 점수는 65점에서 75점 사이가 제일 많아요. 7점이 합격인데. 근데 거래처 한두 개는 여러분 합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건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붕괴 잘해놓고 거래처 안 쓰는 거 그게 뭐야? 다 와놓고 마지막에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붕괴할 때 관음증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입력하는지 보고 돌아다녀요. 그럼 돌아다닐 때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얘 거래처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빠뜨릴 것 같은데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홀려서 점점 빠뜨려요. 더 신기한 건 회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빠뜨려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신경 쓰다가 점점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놓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만의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는 사인을 적어두는 방법을 좀 꼭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제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구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구분 안 어렵잖아. 이거 팔 때만 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이건 거야. 이 계정 과목을 쓰면서 붕괴할 때만 얘 쓰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 안 쓸 때는 전부 다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매출 채권 적혀 있는데, 자, 매출 채권의 82페이지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에 적혀 있는 글자 보니까 뒤에 원통 매출이라는 글자 붙어 있죠. 지금 저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했는데 이 말고도 우리 회사가 뭐 부산물이든 반제품이든 이런 것들을 다 팔아도 매출로 인식한다면, 영업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전부 다 저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 말고 그냥 간단한 붕괴를 가지고 보면,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제품을 100만원치를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제품 팔게 되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재고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그럼 이 80만 원에 플러스 우리의 이익 20만 원 합쳐준 게 제품 매출인 거예요. 그럼 얘 성격은 뭐죠? 원가의 이익을 합친 게 수익이죠. 수익인데 우리가 뭐 팔았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나가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대변에 쓰시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수익의 자리가 대변이에요. 왜냐면 돈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물건 팔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냥 자산이 나간 게 아닌데 그래도 제품 팔았다고 하면 대변에 쓰면 돼요. 원재료 사왔으면 나한테 들어온 건 차변에 쓰라 그랬죠, 왼쪽에. 그러면 차변에 쓸 거고, 제품 팔았다고 하면 대변에 쓰시면 돼요. 위치가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자산은 아니지만 수익도 자기 자리가 대변이라서 팔았다고 할 때 대변 쪽에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물건을 팔고 우리 회사가 외상을 했어요.
그럼 외상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그리고 A라는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자, 이렇게 매출할 때 적어뒀다가 우리가 대금 회수를 하면, 자, 회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 먼저 쓰면 돼요. 일단 돈 받죠. 돈 받으니까 차변에 뭐 내가 현금으로 돈 받는다라고 써도 되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돈 받았으니까 얘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둘 다 자산이기 때문에 얘 받아서 지우기 위해 먼저 쓰셔도 되고, 내가 돈 받은 게 보이면 얘를 먼저 받았으니까 차변이다라고 위치를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눈에 잘 띄는 걸로 먼저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느낌이 안 드실 때는 돈 받는 거 먼저 쓰는 거 좋아요. 돈 받았어. 뭘? 그럼 외상 대금을 얘 지우면 되잖아. 반대쪽에. 항상 돈 주고받는 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돈 받으면 차변에, 줬으면 대변에 써놓고 반대쪽에 이유를 쓰는 게 좀 편리하죠. 그럼 얘 100만 원이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쓰면 내장부엔 결론적으로는 제품 팔고 돈 받은 거예요. 그 사이 동안 외상으로 대금만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제품 매출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을 팔았다고 볼게요. 우리 회사가 비품 100만 원짜리를 팔았으면 비품을 줬으니까 대변에 비품이다라고 해서 지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뭐 월말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우린 오늘 돈 못 받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는 미수금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A라는 회사한테 돈 받을 거다. 자, 그랬다가 우리가 대금을 회수하면, 자, 이 100만 원을 받으면 돈 받은 거부터 차변에 100만 원 쓰고, 자, 그럼 대변에는 우리는 과거에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이다라고 적었는데 받았잖아. 그래서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두게 될 거예요. 그럼 장부에 팔 때에 적어뒀던 채권 계정 과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 시작은 우리가 팔 때에 어떤 계정 과목 썼냐는 거고, 그 대금을 회수할 때는 적어뒀던 걸 지우는 거예요. 이 앞에 제품 매출이라서 외상 매출금 적었던 건 돈 받을 때 외상 매출금을 반대쪽으로 써서 지운 거고, 우리가 물건 팔 때 미수금이라고 적어뒀으면 우리는 그 돈을 회수하게 되면 미수금을 지우는 거다. 그건 뒤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권리가 사라지게 되죠. 돈 받으면.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88페이지로 가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이걸 1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음 받았을 때도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확인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A라는 회사한테 만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돈을 100만 원 받을 거다라고 적어뒀어요. 그럼 자, 이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만기가 되어서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돈 들어오면 이제 이 어음을 지워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만기 수령하면 가장 깔끔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자, 이 어음 액면 금액만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에 이제 발행해서 지급해주는 은행이 있고 그 지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을 찾아가야 이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음 만기를 관리하면서 그 지급처인 은행까지 찾아가지고 가는 건 우리한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내 주거래은행에 이 어음을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 주거래은행이 이 어음을 관리하다가 만기가 되면 이제 그 돈을 찾아서 제 통장에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은행에서 그 추심팀이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씩 들을 수 있죠. 그럼 은행 추심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심팀 하면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추심팀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만이 추심이 아니고 돈 받아주는 행동을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동을. 그래서 은행의 추심팀은 많아요. 그중에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진짜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처럼 어음을 관리를 시키면 어음 만기가 되면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우리 통장에 넣어주는 추심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어음의 만기 추심이에요. 어음이 만기되어서 이제 추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음이 만기되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리해 줬다가 제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겠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이제 나 이 돈 들어오는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100만 원 지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은행이 저한테 100만 원 넣어 줄까요? 그렇죠. 은행은 우리 회사의 기부천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자기들의 수수료 용역에 대한 대가를 떼고 주겠죠. 그래서 어음이 만기 추심이 되게 되면 은행은 추심 수수료를 빼고 저한테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추심 수수료를. 실질적으로는 추심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갔다 오는 차비보다 저기 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좀 보이게 제가 금액을 좀 크게 하면 예를 들어 수수료가 5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은행은 자기가 원하는 5만 원 빼고 제 통장에 95만 원만 입금해 줄 거예요. 95만 원.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방금 우리 뭐라 그랬죠? 수수료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에 또 계정 과목 번호 성격이 있겠죠. 자, 수수료 비용은 첫 번째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건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 그러니까 없죠.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없으면 일단 500번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볼게.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냐? 아니죠. 그럼 일단 900번대에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쓰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개 취득 수수료 아니고 또 하나는 문제에서 시켰냐?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900번대가 아니죠. 그럼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800번대에 우리의 판관비, 우리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추심 수수료는 판관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어음의 할인을 볼게요. 자, 어음의 할인은 이제 거래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는데 우리 세무 2급까지는 매각 거래로만 문제를 내요. 세무 1급도 뭐 차입 거래는 잘 안 내는데 매각 거래라는 건 어음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만기까지 지금 현금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1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금이 빨리 급해서 여러분한테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제 어음하고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어음하고 이제 100만 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어음을 딱 봤더니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올해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좋을까요? 많이 안 좋겠죠. 왜냐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100만 원을 나는 현금화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싫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어음의 할인료라 그래요. 방금 여러분이 말했던 이자라도 받을 걸.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어음 100만 원짜리를 팔아요. 그럼 얘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자, 얘를 지우고 자, 그럼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는 돈은 여러분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어음 받았는데 만기를 보고 어음이야 만기 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원하는 이자를 받더니 5만 원 받으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자 5만 원을 빼고 저한테 9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100만 원 바꾸면 5만 원 이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9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지금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얘를 팔아버렸잖아. 매각했죠. 그러면서 손해본 거라서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지금은 처음 보니까 많이 안 헷갈려 보이는데 자, 나중 되면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 할인료는 매각거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 건지를 아는지 계정 과목 질문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추심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심 수수료를 생각해서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음의 할인은 차입 거래는 절대 안 나와요. 실기에서. 그럼 매각이라는 글자가 있죠.
매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계정 과목에 처분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계정 과목을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자,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볼게요. 자, 우리 수표에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고, 어음에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심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귀하가 제가 여러분한테 발행을 했으면 여러분 이름을 어음에다가 적어둘 거예요. 누구누구 귀하.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지급은행이 지급하도록 제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어음 가지고 다른 물건 사면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럴 거면 여러분 이름만 적혀 있는, 귀하에 적혀 있는 여러분한테만 돈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귀하의 지시인에게 여러분들이 그 지시인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또 뒤에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 칸을 배설안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물건 사면서 내가 귀한데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지정하는 칸이 뒷면에 이제 쭉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배서 양도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딴 사람을 지정해서 저 사람한테 주세요 하면서 넘기는 게 배서 양도예요. 자, 그럼 바로 배서 양도 보기 전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원재료를 사요. 원재료 100만 원을 사는데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봐서, 예, 일반적인 상거래죠. 원재료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면 지급 어음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B라는 회사한테 원재료 사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원재료 100만 원을 사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줬다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이 어음으로 원재료 사면서 돈 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지우는 거죠.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변에 받을 어음 B라는 회사한테 샀지만 나는 지금 A 회사한테 받을 거 있다고 적었던 얘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A 회사 거다 10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배서 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때문에 내가 장부에 적혀 있던 걸 지워주는 거예요. 이게 배서 양도예요. 내가 발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배서 양도처럼 이렇게 넘길 때는 내가 이미 받았을 때의 계정 과목은 정해졌는데 얘를 넘겨버리니까 장부에 적혀있던 이 계정 과목을 지워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비품이어서 미수금이라고 적어뒀다면 배서 양도할 때는 미수금을 지웠을 거예요. 내 장부에 적혀있던 걸 얘는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음의 배서 양도는 지금 이게 어음의 배서 양도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어음의 부도. 자, 우리가 제품 매출로 저렇게 A라는 회사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라고 적어뒀는데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챕터는 당좌 자산이에요.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팔지도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얘가 부도가 났대. 그러면 당좌 자산으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움을 일단 지울 거예요. 자, 받으러움을 지우고, 그럼 지금 얘를 지운 이유가 부도가 난 거죠. 나중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부도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부도음과 수표. 자, 그럼 컴퓨터에서는 저 계정 과목을 찾기가 무진장 쉽겠죠. 부도 침체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부도 났다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쉬울 리는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여기에 거래처 써야 되는 이유가 지금 얘는 당좌 자산에서 이제 부도 났으니까 사실 언제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부도 났다고 해서 돈 못 받는다고 울고만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모든 잔여 재산을 다 처분해서 부도 상환 청구 소송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못 받으면 그 돈은 이담 시간 저와 같이 공부할 거고. 그럼 그 돈 받아야 된다고 적어둘 건데 이 부도음과 수표는 그래서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 자산 적을 때에 제일 아래 언제 받을지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거 그걸로 바꿔두는 거예요. 얘는 지금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 정상연금 주기 내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지우고 이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애로 분류를 바꿔두는 거예요. 이게 부도음과 수표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제가 개수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추심이 아마 우리 교재에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추심 수수료까지 해서 같이 네 가지를 해서 흔히 말할 때 받으러움이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경우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추심, 할인, 그리고 배서양도, 그리고 부도. 이게 이 네 가지가 받으러움이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